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키입니다. 드디어 DC 팬들을 손꼽아 기다리게 했던 더 배트맨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 딥하게 파보겠습니다. 영상은 스포일러가 없는 파트, 스포일러가 꽉 찬 파트가 있으니 영화를 보시기 전후로 나눠서 보셔도 좋고요. 상관이 없으시면 다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Come on, Vengeance. Let's get into some trouble. 번역부터 짚고 넘어가죠. 일단 원어는 예고편을 미국 본사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걸 본사 지침상 코리아가 막 수정할 수는 없다고 하죠. 막상 영화가 공개되면 예고편 번역과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번역은 코믹스 번역으로 잘 알려진 이규원 번역가가 해서 신경을 좀 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 감상이지만 다소 요즘 관객층을 의식한 의역이 눈에 띄기도 했고요. 좀 더 풀었으면 좋았을 대사들도 있었지만 극장용 영화라는 게요, 최대한 짧게 딜리버리를 고려하다 보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결론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깁니다. 거의 꽉 찬 3시간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배트맨 영화들과는 관성이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탐정물, 더하기 느와르, 더하기 미스터리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배트맨의 시작점에 대한 헌사이자 영화적으로는 새로운 장르 탐구이며 지금껏 나온 모든 배트맨 영화 중에서 가장 원작 지향적입니다. 맷 립스 감독은 원작 코믹스 중에서 롱할로윈, 이어원, 에고를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롱할로윈이 그중 8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보신 분과 아닌 분들 사이에 사소한 디테일 발견 유무나 감상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롱할로윈만큼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트맨은 늘 목소리를 깔죠. Fear is a tool. They think I'm hiding in the shadows, watching, waiting to strike. 그동안 다른 배우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목소리를 가볍게 깔긴 합니다. 다만 고든과의 대화를 들어보시면 Like it or not, it's Rizzo's game now. What are we looking for? More symbols. Jesus, his next victim is Bruce Wayne. 고든이 좀 더 낮은 톤으로 말합니다. 이 작품은 배트맨의 오리진을 다루지 않고 고작 활동 2년차에 불과한 배트맨 커리어 초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범죄자들은 배트 시그널이 켜지면 하던 짓도 멈추고 집에 가야 할 정도로 배트맨은 나름 악명이 높습니다. 이 영화에서 브루스는 폐쇄적이고 취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의 자기 혐오적인 캐릭터로 맹목적이고 화가 나 있습니다. 이번 배트맨은 가젯을 충실하게 쓰는 등 노련한 전투 방법을 쓰지도 않고 그야말로 닭도령 인파이터인데요. 코블팟의 클럽에 들어갈 때도 조용한 루트가 아닌 정문으로 뚝 패면서 들어가니까 말 다 했죠. 무엇보다 이 영화는 그런 브루스와 알프레드의 초기 관계와 배트맨과 고든, 셀리나 카일, 팔코네, 오스왈드 코블팟 등 그 당시 주요 인물들의 관계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관계성이야말로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브랜든 프레이저가 촬영한 이미지와 그 당시 곳곳을 묘사한 미장센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룩만큼은 진짜 지금까지 배트맨 영화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다크합니다. 고딩 양식의 웨인 메이어, 리들러의 근거지 등을 보면 미술팀 갈려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카고와 뉴욕을 섞은 듯한 그 당시 곳곳의 모습부터 과감한 색감 표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야외 장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액션 시퀀스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적었고 다분히 빛과 어둠에 의존해서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사운드 믹싱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음악의 경우는 딴딴딴딴 이 모티브를 각기 다른 악기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영화의 장르적 변주에 따라 음악을 맞춰가려다 보니까 톤 앤 매너가 일관적이진 않습니다. 영화의 흐름상 전자악기나 리듬악기를 상당히 배제했고 트릴감을 많이 주거나 짧거나 길게 연주하는 등 거의 현편곡 위주로 갑니다. 이 점은 퍼커션을 많이 쓰는 한스 짐머와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장르가 있으니 블록버스터 음악 같지도 않았고요. 유독 셀리나 카일 테마는 고전적이고 에필로그 음악은 또 반지의 제왕이나 왕좌의 게임처럼 판타지물 같은 특징도 있었네요. 이 영화는 인물의 관계성에 집중하지만 사연들을 깊이 묘사해주지는 않습니다. 분석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영화는 다분히 후속편을 비롯 3부작으로의 전개를 염두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을 생략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DC 팬으로서는 정말 무조건 봐야 할 영화였고 기대치도 컸습니다. 그야말로 재밌어야만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반 정도 충족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완전 분석 및 비평 파트를 시작합니다. 5, 4, 3, 2, 1. Bruce Wayne, Sorry. I wouldn't be bothering you here, but your people keep telling me you're unavailable. 영화가 시작되면 아베 마리아가 흘러나오며 시장의 집을 창안으로 보게 됩니다.
아베 마리아를 라틴어로 직역을 하면 안녕하세요 마리아라는 의미로 죄를 품은 우리를 위해 성모 마리아께 죽음을 맞이할 때도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만연한 간절한 기도로도 사함 받을 수 없는 범죄와 부패를 은유합니다. 이 멜로디는 직후 리들러가 고담 시장을 살해할 때는 마이너 키로 흘러나옵니다. 영화 인트로의 영화사 로고가 붉은색, 시장 아들이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은 붉은색 후드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뭔가 레드 후드를 향한 복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레드 후드는 1951년 2월 디텍티브 코믹스 이슈 168 더 맨 비하인드 더 레드 후드에 첫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배트맨에게 몰려 화학약품으로 가득한 탱크에 뛰어들지만 헬멧에 내장된 특수호흡 장치로 간신히 살아남고 화학약품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은 녹색, 피부는 하얗게 표백되고 입술은 새빨갛게 변한 뒤 광인이 되어 자신을 조커라고 칭하면서 배트맨의 숙적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의 배트맨 이슈 635 배트맨 언더 더 레드 후드에서도 등장하죠. 이른바 두 번째 로빈인 제이슨 토드의 아버지는 투페이스에게 살해되고 어머니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면서 제이슨 토드는 고아가 되고 어느 날 거리에 멈춰있던 배트모빌의 타이어를 훔치다 배트맨에게 잡혀 고아원에 맡겨지나 그 고아원은 아이들을 범죄에 악용했고 고아원을 빠져나온 제이슨은 배트맨의 수행을 거쳐 새로운 로빈이 됩니다. 데스 인 더 패밀리에서는 조커에게 살해되고 라즈 알굴의 특별한 셈 나자루스 피트를 통해 소생하나 나자루스 피트가 제이슨의 외모와 성격을 왜곡해 레드 후드가 되는데요. 브루스는 원작에서 자신의 불행과 겹쳐 보이는 소년들을 연민하고 스스로 부모 같은 역할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시장 아들이 입었던 붉은색 옷과 브루스가 마치 자신을 보듯 시장의 아들을 바라보는 점 등이 추후 레드 후드와의 연결 지점으로 유추됩니다. 타이탄즈 드라마의 팀 드레이크도 등장하기 때문에 로빈과의 연결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Gotham needs you to answer for the sins of your father. I need to unmask the shocking family secrets. Bruce Wayne. 이 영화는 10월 31일 목요일 할로윈에 시작됩니다. 사실 고담시는 365일 할로윈에 파묻혀 있는 것 같죠. 활동한 지 2년차가 된 배트맨의 나레이션은 이 작품이 원작 그래픽 노블의 하드보일드함에 모티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은 역시나 제프 로브 팀 세일의 롱할로윈입니다. 고담시의 4선 시장 미첼이 살해당한 현장인 미첼의 집에 배트맨이 당도하자 경찰관이 말한 트릭 오어 트릿은 할로윈 때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과자를 안 주면 장난을 치겠다는 의미로 쓰지만 영화 속에서는 리들러가 하는 행위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배트맨이 리들러의 가장 중요한 의도를 파헤치지 못하면 그저 장난 같은 트릭을 남긴 살인일 뿐이죠. They think I'm hiding in the shadows, watching, waiting to strike. 고담시는 뉴욕 맨하탄과 시카고의 다운타운을 뒤섞은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고담 엠파이어로 이야기의 종착지가 펼쳐지는 곳은 뉴욕 닉스의 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고담 스퀘어 가든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리들러가 고담시의 파괴와 혼돈을 일으키기 위해 고담시의 뚝을 터뜨리고 물이 들어차는 묘사는 원작 제로웨어를 참고한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출된 뒤에 헬기가 떠있는 상공을 바라보는 배트맨의 모습을 보면요. 과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쳐 수몰된 루이지애나를 비추는 방송 중계 헬기, 엉망이 된 슈퍼돔이 떠오릅니다. 뉴욕과 시카고는 강과 호수가 인접해 있고 이 재난을 고담시의 부패, 범죄와 연결짓고 있으며 고가 위의 전철, 시가지의 건물마저 뉴욕과 시카고를 빼다 박았지만 날씨는 시종일관 비가 오는 런던 같습니다. 고담시는 재건되지 못해서 고이고 썩은 채 결국 물로 가득 차는데 이 사태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장 벨라레알은 고담시를 재건하려 할 것이고 배트맨의 존재는 해가 뜬 이후 모습이 드러났던 에필로그처럼 고담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고담 옆에 막장 도시 블러드헤이븐이 언급되기 때문에 거길 근거지로 하는 나이트윙과의 접점 또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It's only gonna get worse for you. If you think you can stop what's coming.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배트맨을 의식하듯 이 영화는 연쇄살인마를 상대로 하는 탐정 수사극에 느와르를 섞은 듯한 장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추리소설로 치면 여러가지 분류를 동시에 구사하는데요. 시작은 범인과 범행을 미리 보여주는 스타일로 이 경우엔 범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왜 이런 의문을 갖고 범죄의 결함과 동기를 추리하게 됩니다. 단서를 얻어가는 과정은 수수께끼, 추리, 합리적 해결로 이어지는 기본 형식. 그 분위기는 금주법과 알카포네로 상징되는 광란의 1920년대 말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터프가이의 외로운 세계를 그리는 하드보일드고 배트맨과 고든이 손을 잡는 건 2차 세계대전 후에 파생된 리얼리즘인 팀워크 스타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스타일이 다양해서 간결하기 어렵고 장황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Bruce Wayne, you really could be doing more for this city if
family has a history of philanthropy, but as far as I can tell, you're not doing anything. 이번 배트맨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전성입니다. 맷 리브스 감독은 배트맨 팬이 아니어도 부모님이 총에 맞고 마사의 진주 목걸이가 흩어지는 등의 장면을 통해 배트맨의 오리진을 보여주지 않고 오리진을 언급만 하는데요. 부모를 잃은 브루스가 배트맨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최대한 불안전한 배트맨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웨인 터미널에 마련된 배트케이브엔 첨단 장비가 딱히 없고 리들러의 암호도 프린트로 뽑고 수기로 풉니다. 배트맨으로 살면서 야행성이 되어 집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정도로 브루스는 웨인 가문의 가업도 등한시하며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양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수적인 이고를 갖고 범죄자만이 아니라 자신과도 싸우죠. 배트맨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마스크가 벗겨지고 배트맨이 브루스 웨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건 마치 배트맨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다만 연출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맷 리브스 감독은 이 영화에서 종종 보여주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블팟을 즉시 밀어버리지 않고 엔진에 공회전을 걸고만 있던 배트모빌처럼 진작에 브루스의 마스크를 벗기지 않고 주위에 경찰들이 가득한 채 깨어나거나 이미 다 관객이 파악한 단서들을 바닥에 흰색 락커로 휘갈긴 것처럼 말이죠. 모든 캐릭터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찾는 중입니다. 배트맨도 배트맨이 되는 중이고 캐트먼도 스스로를 캐트먼이라고 칭하는 일이 없고 고든도 아직 청장이 아니고 펭귄마저도 전부 과도기적 상태죠. 심지어 최후반부에 등장하는 조커마저도 광대 운운하는 대사 말고는 조커가 되어 있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Who's the mustache with the broken nose? It's Kinsey, narcotics. He's one of the guys that got into it with at the Iceberg Lounge. 고든이 배트맨의 좋은 이해자라는 건 다 알지만 고든이 자기 직을 걸 만큼 배트맨에게 가진 깊은 신뢰를 한두 마디의 대사와 팀플레이로만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알프레드는 정보부 출신이며 그간의 영화들처럼 집사 같은 타입은 아닙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설정만으로 나름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짐작만 하게 하는데요. 토마스 웨인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죄악감과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는 점, 싸우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다는 그의 말은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알프레드를 보여줍니다. Come on, Vengeance. Who are you under there? Are you just hideously scarred? Yeah. 셀리나 카일은 실종된 친구를 찾고 있고 배트맨은 그녀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셀리나는 단순한 스테레오타입도 아니고 특정한 패티시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가 대체적으로 원작 롱할로윈을 기반으로 하지만 또 다른 원작인 이어원에선 셀리나가 매춘보였고 친구 홀리 로빈슨이 팔코네의 딸일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리미티드 시리즈 캐드먼에선 셀리나가 고아이고 어머니 마리아 카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요. 영화에선 셀리나가 팔코네의 딸이고 어머니가 클럽에서 죽은 일이 팔코네를 향한 복수심의 촉매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I've always loved little puzzles. It can be cruel, poetic, or blind, but when it's denied, it's your violence you may find. 리들러는 원작에선 세계관 최강의 지능범이죠. 오만한 말투로 말하고 수수께끼 퍼즐과 게임을 즐깁니다. 이번 영화에선 조디악 킬러를 모티브로 한 녹색 슈트를 걸치고 있는데요. 콘택트 렌즈를 낄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안경을 마스크 위에 쓴 게 찐스런 포인트 되겠습니다. 초반엔 상당히 그의 목적과 의도가 커 보입니다. 원작에서도 고담은 늘 부패에 있고 그 부패가 거리를 움직입니다. 그걸 재개발과 엮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흔들어 보려 하나 토마스 웨인의 출마 선언 때 그 자리에 있었고 토마스가 재개발의 약속을 죽음으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 토마스의 사후 부패한 세력들이 재개발에 달려들어 고담씨가 망가졌다는 점, 고아원 부지와 웨인 저택의 관계 등이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았다던 그가 저지른 연쇄살인과는 명료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답을 주면 안 되는데 쉽게 답을 줍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다이어리 수천 개는 그가 복잡한 캐릭터라는 은유일 뿐 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토마스 웨인의 재개발 선언이 공허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전 리들러의 명분과 메시지가 다소 공허하게 다가왔습니다. 폴 다노라는 배우가 분명 놀라운 연기력을 가졌지만 과연 폴 다노를 잘 써먹었는지도 다소 의문이었는데요. 단적으로 데어 윌 비 블러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후반부 리들러의 추종자들이 그와 동일한 복장으로 등장하는 건 영화 조커의 공식과 맞물려 있기도 하죠. 이 영화를 통해 앞으로 시리즈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지점은 팔코네의 진실 여부입니다.
의사였던 토마스가 총상 입은 팔코네를 살려준 건 롱할로윈에서도 중요한 기점이죠. 팔코네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브루스는 부친을 의심하고 알프레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알프레드는 그 진실에 모호하게 답하지만 토마스의 연설 장면, 알프레드의 충직한 눈물을 보면 영화가 토마스를 묘사하고 싶은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팔코네가 얼마나 악인인지는 알기가 어렵고 팔코네와 마로니의 대립관계도 대사로만 암시할 뿐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로니가 나온다면 롱할로윈에서 그에게 염산을 맞고 투페이스가 되는 하비 덴트 역시 빼놓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영화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는 게 첫째. 결국 이 영화가 팔코네 사후 건달에 불과했던 코블팟이 성장하고 조직 보스가 되어 그 당시 뒷세계의 모든 패권이 그에게 넘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둘째입니다. 그러다 보니 팔코네의 존재감이 부족한 것이죠. 이 와중에 펭귄도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보니 그저 잠재력만을 보여줍니다. 배트맨 리턴즈에서 데니 드비토가 연기한 분열적 트라우마를 가진 펭귄보다는 마치 좋은 친구들에 나왔던 로버트 드니로처럼 넉살 좋은 다혈질로 보이는데요. 잔인하거나 위험한 야망도 카리스마도 아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코블팟이 총 67신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확실히 후위를 도모하는 캐릭터긴 합니다. 배트모빌 카체이스 분량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임팩트는 충분했죠. 스티븐 킹 원작의 크리스틴처럼 마치 유령 같은 정체불명의 공포를 주려 하는데요. 코블팟이 진저리를 치는 이런 모습들이나 잡히고 나서 주절거리는 건 이 캐릭터가 우스꽝스럽다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줍니다. 워너는 코블팟이 주인공인 스카페이스풍의 스피노프 드라마를 기획 중이고 에피소드 9부는 아직이지만 총 길이 10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하니까요. 좀 나중이 돼서야 코블팟의 이야기가 충족되겠죠. 맨 리브스 감독은 만약 배트맨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새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선함은 분명 인정할 만했고 배트맨 골수 팬들을 위한 요소 또한 도처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배트맨은 경험과 선택을 통해 희망이 되길 바라고 스스로 믿음을 얻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번 배트맨 3부작의 시작이 작년 내내 침묵했던 DC의 희망일지 관객들은 이제 DC 영화에 믿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I'm vengeance.